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 좀 많이 또 흔들흔들 거리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오르다 보니까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장은 좀 낙관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이 컨디션을 조금 흔드는 요인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컷오프 위칭 데이라고 불리는데, 이 얘기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성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물에서의 방향성이 약간은 아래쪽으로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에서 매도가 조금 나와도, 쉽게 빠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조정 쪽으로, 조금 축소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가요,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지금 다시 20포인트를 빼면서 1990선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992.82포인트로 금일 좀 마감이 됐는데,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코스피에서의 지금 흐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길게 주봉상으로 늘어뜨려 보면, 좀 명확한 선들이 나오죠. 자, 요거의 박스권을 한번 딱 볼게요. 결국은 이 선이에요. 자, 여기서 좀 살펴보자면 2070과 1874에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간의 흐름을 계속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약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는 흐름이죠. 이 박스권 내에서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코스닥에서의 건전한 흐름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쪽이 코스닥이고, 개별 종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은 코스닥은 이 가파른 상승세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 580선 부근이 박스권 저항인데 이걸 뚫어냈어요. 그렇다면 지금 630선까지는 또 쉽게 올라왔죠. 거기서 일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횡보라기보다는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 위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의 기업군들을 살펴봐도 그 내용은 위쪽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요, 주도주군의 뚜렷한 형성들이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특히. 그래서, 코스닥이 보면, 지금 사물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핀테크, 그리고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자, 제가, 이 연초에도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올 한 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 그 다음에 핀테크,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종목, 그 다음이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화 콘텐츠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 강하게 살아있거나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문화 콘텐츠 관련 쪽에서는 레드로버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바로 섹터가 하나 추가된 것이 바이오 관련주들조차도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즉 그 인수 약간 루머가 돌면서 오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유헬스케어, 즉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접목한 유헬스케어 시장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권 냅니다. 그죠? 아직도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죠? 박스권. 그런데 자, 이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여전히 추세적 상승이죠. 추세 상승. 그죠? 추세 상승.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추세 상승이 계속 오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불마켓적 요소겠죠. 그죠? 불마켓적. 황소란 얘기입니다. 황소. 불마켓적 요소인데, 이 코스닥의 강한 추세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뭔가 주도주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산업 성장성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순환매적으로도 사물인터넷의 성장성이 나오고 바이오 관련주 성장성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도주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지만은 그날의 주도주군들은 바뀝니다만 뚜렷하게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주도주군들은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 핀테크 이런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저점에서는 분명히 올라와요. 저점에서는 올라오는데 고점에서는 늘 또 매도가 나오는, 즉 박스권의 형태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냐라는 데가 저점이고, 자, 올라오니까 아이고 뭐 그렇다고 좋아질 건 있나라고 하는 게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계속 지금 몇 년간 흐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니까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아직은 더 낙관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코스닥의 문제점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것 대강 예측을 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 2, 3개월 뒤에 있을 또 유럽에 대한 사태와 또 하나 지금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또 나온다는 얘기고, 그때까지는 지금 좀 안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향후 2, 3개월에 대한 2, 3개월 후의 얘기가 아니냐라는 게 제 관측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아직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은 더 강한 장입니다. 왜? 코스닥이 지금 추세적으로 강하고요. 중국이 살아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이 살아 들어오고 있다. 그들의 소비 성향을 부추기는 경제정책이 나올 만한 시점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개별 종목 장세에서의 내가 종목적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에만 잘 매진해 계신다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상하한가 제도가 바뀌죠.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이 상하한가 제도가 바뀌면 시장에 당분간 혼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지 못했던 군이 낙폭이 나오면 30%까지 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하루 만에 30%.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여러분 좀 겁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겁나지 마세요. 오히려 성장성이 있다면 플러스 30%의 반대적 급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조금 시황에 대한 얘기들만 좀 마무리 짓고요. 바로 본격적 이제 수익을 말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병군의 예각병법. 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핀테크를 제가
1강에서 2강까지 좀 드렸어요. 11월 달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핀테크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자, 바로, 미래 IT를 통한 금융혁명이죠. 핀테크. 제 29강째인데, 핀테크 강의로만 따지면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또 핀테크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예요. 결국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기술적 부분, 금융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공학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S 시리즈로 보이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죠? 스마트폰이 있고, 자, 위에 옆에 보시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페이팔, 즉, 이베이의 페이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도 보입니다. 자, 이 모든 회사들이 핀테크 관련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는 좀 여러분들 보시라고 참고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내용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 그림을 형상화시켜서 여러분들 상상하시라고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바로 결제 산업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대면 결제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마주하는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무슨 결제 시스템을 들고 하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면 결제인데 이 대면 결제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의 NFC 방식이죠. 애플페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코드 방식이죠. 바코드 방식에 알리페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알리페이가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방식의 루프페이인데요. 자, 이 루프페이가 뭐냐 하면 자, 이 루프페이를 한번 보자고요. 루프페이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페이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하면 이걸 삼성전자가 인수했으니까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이 삼성전자가 루프페이를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자마자 요거를 지금 S페이하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S페이죠. 그죠? S페이. 그죠? S페이. S페이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S는 삼성의 준말이고요. 페이, 이제 지불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S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쓰는 게 바로 애플페이고요. 바코드 방식을 쓰는 게 알리페이입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결제를 하러 들어갑니다. 물건을 하나 샀어요. 결제를 합니다. 자, NFC 방식은 뭐냐면 애플의 단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단말기가 있고,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을 들고 이 근처에 갖다 댑니다. 그럼 이것들끼리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뭔가를 주고받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문인식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 그게 이제 NFC, 애플페이의 방식이고요. 자, 알리페이의 방식은 뭐냐면 바코드를 찍어요. 그 바코드를 이 스마트폰에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바코드를 인식하고 결제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보안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바코드를 인식해서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바코드를 인식시켜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성은 좀 떨어져요. 애플페이는 대신 지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은 좀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루프페이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S페이 방식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그네틱 방식이에요. 뭐냐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요새 카드 끌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드의 마그네틱을 인식하는 바로 카드 결제기들이 있죠. 그죠? 카드를 결제받는
기계들이 각 가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호프를 한 잔 마셔도 카드 끌 때 그걸로 다 껐고요. 그죠? 편의점에 가도 카드를 끄시면 그걸로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드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을 인식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 마그네틱을 어디에 입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에 입힐까요? 바로 이 루프페이가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비슷한 모양의 마그네틱 인식 시스템을 이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핀테크를 통해서 이룩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루프페이가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왜? 애플은 애플페이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플에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급이 된 가게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보급이 많이 돼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애플 스마트폰을 들고, 자, 이거 애플 단말기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그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죠? 이 맥이라든가 애플 쪽은 보면요, 늘 일반적 보급형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마니아층을 좀 공략하는 계층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방식보다는 지금 오히려 널리 퍼져 있는 카드 결제기의 단말기에 보면 마그네틱 방식,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그네틱 방식은요, 스마트폰에다가 단말기 하나 더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꼽아서 이 마그네틱을 인식시켜서 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 회사들하고도 뭐가 될 수 있다? 연동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뭘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8개 카드 회사하고 제휴하겠다. 8개 카드사와 제휴하겠다.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루프페이가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대면 결제, 결국은 카드를 들고 가게에서, 대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시스템이죠. 그죠? 이것이 삼성페이가 더 S페이가 혹은 루프페이가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방식이란 이유는 바로 이 마그네틱,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이런 핀테크 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것도 또 한 번 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시기라는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루프페이의 전통 결제 단말기의 루프페이와 전통 결제 단말기의 조합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루프페이에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루프페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바로 연결되는 단말기죠. 그죠? 그걸 하나 더 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그네틱 방식으로 마그네틱 방식의 우리가 흔히 일반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결제 단말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끄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저거 하나만 위에 살짝 꼽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지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좀 편하죠. 그죠? 지갑을 두툼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저거 하나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정말 쉬운 방식이에요. 그죠? 자,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알리페이와 바코드 스캐너의 조합입니다. 결국 알리페이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POS 시스템이에요. PO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POS 시스템은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마트 진열대에 딱 놓으면 계산대에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원께서 물건을 가져다가 바코드를 찍죠.
이걸 바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결제 단말기의 방식보다는 뭐다? 이거는 슈퍼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가게까지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호프집에 술 먹는데 술에다가 바코드를 어떻게 찍어요? 못 찍잖아. 그죠? 그러면 이 포스 시스템, 포스 기계를 가지고 또, 호프집에도 포스 기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00cc 한 잔에 그 바코드를 하나하나씩 다 인식시켜 놓고 찍찍찍 찍어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방식을 안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페이가 쓰고 있는 방식보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쓰고 있는 방식보다 루프페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즉 삼성전자가 인수한 루프페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운 시스템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핀테크에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루프페이 방식이 쉬울 거예요. 자, 애플페이와 NFC 결제 단말기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애플의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지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 단말기가 반드시 공급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보급률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당연히 삼성 S페이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시라고 준비해온 자료 화면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핀테크 산업 영역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급 결제 방식으로는 지금 알리페이, 그 다음에 페이팔의 이베이의 페이팔, 그 다음에 애플페이가 있습니다. 지급 결제 방식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루프페이, 즉 S페이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선등록한 카드나 계좌 정보를 활용한 것이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하고 뭐 해야 된다? 제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사업 영역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사업 분야. 그 결제죠, 먼저. 그러니까 결제 간편화 시스템입니다.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잖아요. 그죠? 기술 금융에 대한, 금융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최근 온라인뿐만 아니라 NFC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NFC 방식은 애플페이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삼성의 S페이가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어느 8개 카드 회사하고, 그죠? 8개 카드 회사하고 같이 8개 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기존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하고 뭐 한다? 제휴한 형태가 많다는 그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데이터 분석 쪽이 있어요. 그죠? 개인 및 기업의 신용 분석 서비스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핀테크하고 클라우드하고 그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또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 핀테크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을 뭐 하기 위해서? 쉽게 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을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들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기업체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핀테크를 만들었어요. 왜? 결제를 이렇게 쉽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거 맥도날드에서 조사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강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맥도날드에서 여러분들 햄버거를 하나 주문합니다. 햄버거를 하나 주문하는데, 햄버거를 딱 시키자마자, 자, 5초 이내에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자, 아예 음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초 이내에 응답한 사람은 80%예요. 예, 음료 같이 주세요. 80%입니다. 근데 이게 5초를 넘어서고 10초 사이에 되니까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그 맥도날드에서 조사한 거예요. 40%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아예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5% 내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 몹시 강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사게 되면 사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참고 이틀 참다 보면 굳이 내가 그게 필요할까라는 머릿속에서의 계산이 자꾸 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안 사게 돼요. 그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현명한 소비, 스마트 컨슈머가 많아지면 기업체들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집니다. 스마트 컨슈머가 많아지면요. 여러분들 기업체는 안 좋아져요. 스마트 컨슈머라는 건 합리적 소비를 하는 고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그 다음에 비싼 물건, 가격 대비 좋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싼 곳을 찾아다니는 스마트 컨슈머가 많이 등장할수록 기업들은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죠. 그래서 그 스마트 컨슈머보다는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지갑을 팍팍 열 수 있는 그런 컨슈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 이 핀테크가 쉽게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빨리 결제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고 기존에 내가 뭐 하나를 사려고 자꾸 뭔가를 컴퓨터에서 클릭했던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제가 요새 피부가 안 좋아져요. 건조해지고 있어요. 그죠? 남자가 피부에 뭐 신경을 썼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피부에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그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습 화장품이, 그러니까 보습 화장품들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보습 화장품을 몇 번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습 핸드폰을 가격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죠? 보습 제품, 그 다음에 클린싱 제품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클릭했던 조회수와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로 저장된다고요? 어디로 저장된다고 얘기했잖아. 빅데이터에서는. 바로 클라우드로 저장돼요. 클라우드. 구름 안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클라우드가 바로 빅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빅데이터. 자, 이게 저장하고 있다가, 자,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어딜 갑니까? 백화점을 딱 들어갑니다. 자, 요 근처 백화점을 딱 들어갔는데 그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비콘. 그죠? 비콘. 비콘이 달려 있어요. 그죠? 이 비콘이 달려 있으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백화점을 통과했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럼 1층에 뭐가 있어요? 보통 화장품 제품들은 1층에 있습니다. 딱 통과하자마자
보습 효과가 좋은 S 뭐 화장품, 그죠? C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C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내 스마트 기기 속으로 딱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 사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았지?가 되죠. 그게 뭘로 통해서 온다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온다고. 그래서 그 가게를 딱 가요. 이 비콘을 통해서 가게 안내까지 해주니까 딱 들어갑니다. 지름신을 제대로 지르게 만들고 있어요. 꼭 이런 비싼 제품들만 이 데이터로 통해서 들어오죠. 싼 제품은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들어옵니다. 요거 마음에 들어. 살려고 딱 갑니다. 자, 뭐라고요? 자,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 기업이 있기 때문에, 펌이라는 저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 하는 데서 보습 화장품 사는 겁니다. 질렀죠? 그죠? 보습크림 하나 16만짜리 팍 지른 거예요. 그죠? 뭘 통해서? 루프페이, 삼성의 S페이를 통해서 팍 지른 거예요. 와, 끝났어. 그 지름신이 강림해서 딱 물건을 살 때까지 몇 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를 저 시스템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핏대 세워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IB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 즉 인터넷 뱅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은행 업무까지도 이게 뭐냐 하면 핀테크 산업 쪽인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뱅크를 이제 선언한 곳이 있죠.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회사들이 금융회사의 탈바꿈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핀테크를 통해서. 그러면 기존의 금융주들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점포 비대면 거래 원칙이고 금산분리 등 기규제 사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금융실명제법 강화했고 금산분리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뱅크를 하게 되면 이 완화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금융실명제법 강화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금산분리법하고도 상충되는 내용이죠. 자, 왜냐하면 키움증권도 기업체잖아요. 그 산업이잖아요. 그죠? 증권 산업을 하고 있는데가 금융까지 맡아간다. 금산분리하고 어떻게 금산을 분리시켜야 돼.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 기조적인 측면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뱅크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낮은 수수료와 경쟁력 있는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borrow money, 즉 빌리는 돈과 investment이 투자하는 돈에 대한 금리 차이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늘 그 기존의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낮게 또 책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대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지점 직원을 많이 둬서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감소적인 측면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대신 직장을 잃겠지. 그렇죠? 금융 직원들이 직장을 잃겠지. 갑자기 우울한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ATM 네트워크, 인터넷 카페 등 편의성이 높여져 가고 있다. 결국은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리뱅크라든가 라쿠텐뱅크, 일본의 라쿠텐뱅크라고 있어요. 그죠? 이 소프트뱅크도 그 개념에 지금 핀테크 산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늦었어요. 후발주자입니다.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치고 나가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늦게 지금 핀테크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헬로뱅크,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입니다. 자, 온덱이나 랜딩클럽이라고 해서 P2P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지난주 강의 드렸을 때도 이 온데크와 랜딩클럽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로머니, 즉 빌려주는 돈과 그 다음 인베스트머니, 투자하는 돈에 대한
금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P2P 대출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엮어주고 그 중개하는 업체라는 얘기예요. 온데크가 그 중개하는 업체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P2P 대출의 첫 번째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평창에 건설회사가 이 개인 투자자들 모집해서 펀딩을 모집을 했고요. 그 펀딩 며칠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게 펀딩 승인이 떨어지면 이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과 기업이지만 결국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러니까 P2P 대출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은행을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중개업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돈을 빌렸고 이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또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아직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 개념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P2P 대출 개념은 도입이 이제 슬슬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앞으로의 뭐다? 아이고, 입 아픕니다. 성장산업이다. 그죠? 성장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 산업 도입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들이에요. 아마 이 규제들이 저는 이제 풀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규제가 부딪힌다면 그때부터 이제 핀테크 산업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인터넷 은행으로 본다면, 자,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은행이 어긋난다는 얘기고, 그죠? 비대면 실명 인정이라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의 관계에서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포를 매개로 한 대면 인증을 지형을 하고 있고, 그죠? 인터넷 은행 실시 여부 자체를 가름지을 이슈가 되고 있다. 그죠? 자금 세탁 및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결국은 금융실명제법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해서 대포통장, 그죠? 대포폰, 대포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차명이죠. 그죠? 차명인데 이 인터넷 은행이 되면 차명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인터넷 쪽은 대면이 아니에요. 비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얼굴을 확인하고 하는 가입 절차를 받아들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은행에 계좌 개설 하실 때 은행 창구로 가시죠. 은행 창구. 그죠? 번호 뽑는다고요? 예. 빵 터졌습니다. 예. 번호를 뽑아야죠. 그래. 맞습니다. 번호 뽑고 창구 가서 계좌 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 계시는 분이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 신분증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예. 뭘 요구하겠어요? 돈 내놔! 이러겠어요. 그죠? 예,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거기에 있는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해보고 이게 대면이에요. 그죠? 대면 방식이잖아. 얼굴을 마주하고 하니까. 그죠? 대면 방식. 신분증. 그죠? 그래서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을 해줍니다. 근데 자, 인터넷 은행은 뭐냐? 뭐예요? 비대면 실명 인증이에요. 비대면이니까 실명이 제대로 아닌 경우에도 인증이 되겠죠. 그죠? 자기가 아니라도 인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대면 실명 인증.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러니까 나쁜 돈들을 자금 세탁하는 과정이 좀 쉽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범죄 이용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를 안 풀면요, 해외 역직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규제를 풀으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드라마였죠. 전지현이 나오는, 전지현 씨가, 별그대에서 입고 나온 코트,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죠. 그죠? 그걸 중국인이 결제를 하려고 봤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서 공인인증 규제 방식 때문에 까다로워서 결국은 결제를 못했다. 그래서 물건을 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큰 대형 업체들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결론까지 섣부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규제를 풀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청은 오히려 지금 규제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금산분리에서도 어긋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다 허용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금 세탁 및 범죄 이용이 많아지면 이거는 다시 조금 규제 강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성장 통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라면 우리도 국제적으로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른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런 성장통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감수를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결제 한번 하려고 보면 액티브엑스 차단 기능 뭐 추가 기능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눌러야 되고 또 뭐 추가 기능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눌러야 됩니다. 그게 액티브엑스인데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좀 규제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상의 규제예요. 그죠?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자체도 역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좀 까다로워지는 것 때문에 이런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 즉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규제들로 핀테크 산업이 발목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거야라고 인식하시면 큰일 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보게 되면 별 큰 규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핀테크 산업이 왜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왜 늦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 늦게 다뤄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에서는 이미 핀테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기산업입니다. 미국, 일본,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늦었습니다. 뭐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법 강화, 그리고 금산분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규제들 때문에 핀테크 산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참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그 전자상거래 쪽 하는 대형 업체가 우리가 성장을 못 시켰죠. 우리는 인터파크도 있었고요. 옥션도 있었습니다. 그 옥션도 어디에 뺏겼느냐? 어디에 뺏겼어요? 이베이에 뺏겼습니다. 이베이가 뺏어갔어요. 그죠? 이베이가 사들였죠. 결과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알리바바보다 훨씬 못한 업체가 되어 있느냐? 알리바바, 인터파크가 더 먼저 생긴 기업이죠. 그죠? 전자상거래 쪽으로 보면. 그죠? 알리바바가 굉장히 후발주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처졌어요. 물론 알리바바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것을 업고 있었죠. 그죠?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규제 때문에 오히려 한류 열풍도 제대로 수혜를 못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데,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려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폐해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장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규제가 풀려야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뭘 통해서? 핀테크를 통해서. 이 핀테크는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산업에서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P2P 대출조차도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업성장, 우리가 고도의 산업성장을 또 한 번 금융으로서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 바로 이 핀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 지어 보자고요. 자, 명확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핀테크 성장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성장 산업입니다. 뭐 짧게 성장하고 말 산업입니까? 아니면 광범위한 섹터의 산업입니까? 광범위한 섹터의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성장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장기 성장세에 있는 핀테크 업체에 집중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면 이미 수익은 여러분들 몫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를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양방향,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제가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바로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싸움입니다. 차트 싸움 아니고요. 모멘텀 싸움 아닙니다. 결국은 산업과 산업 간의 싸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